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존니 대표님이 계신 그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많이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ETF 진출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ETF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퇴직연금이 한국에서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율성이 너무 없어요. 퇴직연금 운영하는 게. 판매사가 런칭해주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죠. 그렇죠. 골라주는 메뉴에서만 고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얼마큼 전문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 사업자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사업자라는 건 은행, 증권,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미국 같으면 자산운용사가 피델리티가 찰스 스왑이 직접 기업에 가서 노후 준비 설계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커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고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운용사는 다 증권사 밑에 있는 자회사 수준인데 맞아요. 그리고 10대 자산운용사 모두 증권사 밑에 자산 규모로 따지면 모두 전원 증권사의 자회사 개념인데 미국은 보니까 자산운용사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블랙스톤 그렇죠. 뭐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 커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401k예요, 퇴직연금. 네. 근데 이제 한국은 메리츠가 기업에 가서 우리가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도와주겠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까? 직판 그렇죠. 체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아, 퇴직연금 직판을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무슨 A라는 은행이면 예. 우리는 그 A를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거 좀 팔아주세요. 지금 그렇죠. 근데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아주 귀찮죠. 내가 이것만 나 그냥 귀찮으니까 난 이것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원금 보장령에 넣는 게 최악이죠. 원금 보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ETF예요. 그거는 어떤 사업자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 상장이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잠시 우리 시청자와 투자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아마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실 텐데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걸 설정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일반 근로 노동자에게 주려고 할 때 그냥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라는 걸 설정하는데 그게 보통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하고 뭐 한 군데하고 거래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거래하는 분도 있는데 그 어떤 은행이나 A은행이나 뭐 B증권사하고 거래를 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그 메뉴 중에서만 여기에 근로자가 상품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지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구조인데 지금 퇴직연금에서 70% 한도까지는 ETF를 직접 자기가 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증권사나 어떤 은행이나 이렇게 거치든지 간에 그걸 살 수 있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 진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시장이 지금 약 250조 되거든요. 네. 아, 많네요. 우리나라. 250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그렇죠. 네. DC형인 경우. DC형인 경우. 네, DC형인 경우. 근데 DC형의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이 2.7%예요. 정말요? 네. 저는 7알이다 주식인데 오히려 오바됐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초과됐다고 네, 나오던데. 네. 근데 2.7%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원금 보장률이. 원금 보장 그냥 주는 대로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선생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IMF 겪어서 그래요. 음. 제가 선생님하고 대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제는 좀 우리 IMF의 상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근데 나도 IMF 겪었는데. IMF 때까지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코리아 펀드 운영했으니까. 그때 그 전부터 코리아 펀드 미국에서 운영하셨으니까 살벌했죠. 그때는 뭐 환율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살났네. 박살났죠. 근데 다 겪었죠. 근데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반토막 이상 나셨네. 더 났죠, 더 났죠. 환율까지 치면은 더 났죠. 3분의 1 토막이 4분의 1 토막이네요. 근데 안 잘리고 거기에 어떻게 버티셨어요? 왜 잘려요? 그 시장이 그렇게 된 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근데 그때 그 당시는 그렇지만 제가 시장 대비는 무적의 그 아퍼폼했죠. 네. 은행들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뭐 망가진 회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했죠. 그 다음에는 뭐 부활은 뭐 기가 막히게 한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아니 그리고 또 계속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신났죠. 사실. 그렇죠. 2006년, 5년, 그러니까 5년, 6년, 7년까지는 진짜 기가 막힌 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부터는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진짜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ETF라는 거가 생겼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메스터라고 그래서 그 메스터 시리즈 그러니까 MASTER이에요. 그건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메스터 ETF. 메스터. 앞에는 메리츠라는 말은 안 들어가요. 그냥 메스터. 메리츠라서 메자 쓰셨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이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또 완전 새로운 이름으로. 왜냐면 ETF라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펀드 한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컨셉이니까 투자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런 트레이딩 된다든가 이게 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펀드는 우리한테 고객이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하거나 우리의 계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있는 계좌가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 계좌가 됐건 아니면 개인 연금저축 계좌가 있건 계좌가 있는 이제 증권회사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계좌를 열지 않고 메리츠 펀드를 살 수가 있는 열렸으니까 펀드가 아니고 ETF입니다. 뭐 ETF도 사실 펀드죠. 그렇죠. ETF도 끝에 F가 펀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런데 ETF는 좀 다른 그 뭐랄까요 컨셉이라 그럴까? 이제 다양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나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펀드는 펀드대로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고 또 ETF도 ETF도 장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메스터 MAST 이게 드디어 액티브 ETF가 시장이 열렸으니까 이게 진입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 투자하면서 패시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패시브라면 인덱스 펀드 같은 건 아직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알파를 추구하잖아요. 초과 수익. 그렇죠. 근데 한국 초과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지금 개인들은 지금 팔짝 뛰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투자가라 그러면 이 초과 수익 나는 게 그 어렵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있고 갖기 싫은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갖기 싫은 회사를 안 사기만 해도 내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주식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차트만 보니까 나 같으면 안 살 텐데 가격이 뭐 올랐는데 왜 사지 하는데 사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가 없는데 그렇지. 가격 주식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살 텐데 저걸 왜 살까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오늘 사서 내일 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쉽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5년 동안 갖고 있을 건데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건데 저 회사는 5년 지나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우리가 안 삼으로 인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으신다고 하면 개별 기업단 소위 말하는 바텀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별 분석해서 산업적으로 약간 완전 탑다운도 아니고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중요시하는 산업적 탑을 중요시하면서 산업 아니에요. 분석하고 우리는-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의 바텀업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산업별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 방문 하잖아요. 네네. 그럼 위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네. 근데 산업은 별로 재미없는 산업이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그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그런 그 회사예요. 근데 이걸 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5, 60개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근데 어떤 업종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의 네. 저절로 어허. 그 네. 좀 그 웨이팅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 그 출시하시는 ETF 두 종을 보면 하나는 컨셉 하나가 그 TMT라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텔레콤, 미디어, 네.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커머스라고 그래서 옛날처럼 사람들 소비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존니 선생님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흐름하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특정 섹터를 딱 잡았다? 섹터는 아니면 특정 아니요. 영역을? 그러니까 ETF가 굉장히 재미나게 느낀 거는 ETF하고 펀드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드를 할 때는 보통 이미 인덱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헬스케어, 건설, 컨슈머.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외국도 펀드가. 그렇죠. 외국도 그렇게 섹터별로 나와요? 그럼 많이 나와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 펀드. 음. 다양하게 그런 섹터에 포커스하는 펀드들이 네. 많죠. 뭐 에어라인 펀드도 있어요. 에어라인 회사만 투자하는 펀드.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좀 불만이 근데 없어요. 한국은 그게 아니고 테마는 좀 틀려요. 인더스트리하고는. 네. 인더스트리 펀드가 있다. 그렇죠. 테마는 뭐 어떤 때는 정치적인 것도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올라가고 뭐 메타버스 하면 또 다 그냥 상관없는데도 메타버스라고 되고 이제 그런 식은 아니고 어떤 그 인더스트리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통신이다 그런 통신망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든가. 네.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인덱스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TMT를 만든 이유는 앞으로는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 텔레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그 전기 자동차 생기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시다시피 네. 그 뭐 넷플릭스니 뭐니 네네네. 디즈니 플러스니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생길 거니까 네. 그쪽에 수혜가 있는 회사를 투자한다. 그런 거니까 음. 이게 이제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펀드하고는 펀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래디셔널하게 하는 네. 거고 이거는 어떤 포커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TMT. 그러니까 옛날엔 TMT라는 걸 그렇게 딱 붙이지 않았죠. 네. 그렇죠. 네, T만 M만 그렇죠. 또 다른 T만 이렇게 그렇죠. 갈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전기 자동차만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자기네가 어떤 그 인덱스를 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겠구나. 근데 어느 게 옳다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뚫을 수 있고 그 말인즉슨 향후에 추가적인 ETF가 나올 좀 공간도 있는 거네요.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군요. 그 이게 서로 보완시키기. 잘 팔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다면 거기에 힘을 받으셔서 그 다음 좋아질 그런 인더스트리를 모아서 또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핀테크 같은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난 좋다고 보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아니면 미국의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막
그 상상력이 많죠. 음. 여태까지는 이제 두 개 나온 거는 한국에만 투자하는 거고. 아, 한국 그래 그거 예,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이제 글로벌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운용을 하는데 국내 투자에 있는데 가끔씩 아 이게 좀 저는 이제 랩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국내만 묶여 있으니까 해외도 조금 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근데 ETF는 그런 거가 상관없으신가요? 그렇죠. 어, ETF는 그런 이제 어떤 국경에 없다. 없죠. 야, 그러면 이제 진짜 나중에 실력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덱스도 내가 정하고 그렇죠. 네. 또 거기에 앞으로 어떤 좋은 기업만 투자하는 그런 거 생기면 그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뭐 아직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ETF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게 된 거는 캐시우드의 그 아크 ETF가 맞아요. 정말 벼락 같은 수익을 내면서 맞아요. 더 액티브 ETF라는 걸 사람들이 눈뜨게 만들었던 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런 공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은 컨빅션이 있었던 거죠. 변한다. 네, 그렇죠. 이런 데가 돈을 벌 거다. 테슬라 이런 데가 돈을 벌 거다. 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 예. 그건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적어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투자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펀드로 투자해야 되고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하고 ETF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막 주식을 사서 팔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저희 이제 채널 처음 나와 주셨는데요.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번에 이제 ETF 출시하면서 뭐 각오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거?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안 가본 길을 가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펀드를 나오거나 할 때 내 돈 같으면 투자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 돈이면 투자하겠느냐 그랬을 때 충분히 그걸 설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 한국에서 주식 투자 붐이 일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투자 그런 방법이 너무나 그냥 그대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커피숍에 있거나 오늘도 이제 제가 약간 좀 잘못 알고 어디냐면 교보 문고에서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사인해달라고? 존니 대표님 아니요 이제 사인은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정말 내가 투자를 시작하게 해서 고맙다. 아하. 난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주식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벌써 내가 30% 벌었다고. 어허. 근데 제가 이제 질문했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 길게 보고 노후 준비인데 지금 투자한 지 3개월 됐는데 2개월 됐는데 30% 벌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건 내려가건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주식 투자를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관행 아직도 또 주식을 문화도 좀 그래요. 사고 팔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러니까 지금 30% 벌었는데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니 투자라는 건 너무너무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건데 왜 투자를 해놓고 그걸 내가 불안해하느냐. 근데 그거예요. 이분은 30%번 거를 놓칠까봐. 놓칠까봐.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30%안 벌으면 어떻습니까? 30% 벌어봐야 뭐 1,000만 원 했으면 300만 원인데 네. 300만 원이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중요한 돈이냐.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할까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계속 찍고 그렇게 그게 투자가 아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더니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내 노후 준비가 되는 거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펀드에 투자해라. 개별 주식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부터 해라.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설득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그 일을 몰랐어요. 펀드도 투자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또 어떤 경우는 펀드는 안 오른다 그러던데. 이제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왜 이렇게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지 근원적 얘기를 살짝만 엿듣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코리아 펀드, 전설의 코리아 펀드 그 얘기를 살짝만 해주시죠. 그때는 이제 그 초기에 그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91년부터 15년 했죠. 미국에서 네네. 미국 그 소속사는 스커더 스티븐 클락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되게 재미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자산운용사라고 그래요. 네,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약 100년 됐죠. 네, 근데 그때 이 최초 자산운용사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장에서 리스펙트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게 지금은 기업 방문이 다 보편화돼 있잖아요. 아, 그 당시는 아니었나 보네요. 미국도 아니었죠. 어허. 한국은 당연히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방문을 시작한 거예요. 91년도. 네. 그리고 자체의 그 리서치 팀을 갖고 있었어요. 어허, 자산운용사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네. 이제 셀 사이드라고 그러죠. 보통 증권에서 있는 리서치를 받아서 이제 그냥 사고 팔고를 결정하는 거지. 근데 네. 그거를 안 하고 어허. 자체적으로 독립 리서치.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서 투자하는 거. 네.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주식을 파는 순간 사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되게 오래 운영했던 회사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식은 깔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승리다. 네. 이제 그런데 주식을 팔 때는 예의 조항이다. 할 수 없이 파는 거다. 내가 틀렸을 때, 그렇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네. 아니면 다른 데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나서 할 수 없이 팔을 때, 네. 그때 아니면 팔 이유가 없다. 이제 네. 그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펀드 운영할 때 제가 그 회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만 돌린 거예요. 여기서 10%면 1년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만 거래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안 팔았고 그 시장 대비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쟁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막 샀다 팔았다는 걸로 네. 해갖고 형편없었죠. 네. 수익률이. 예. 그게 이제 스쿼드에서 그런 받은 트레이닝이 아닌가. 그때 그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나중에 나오시기 전에 규모가 많이 틀려졌었죠? 네, 그 처음에 600억으로 시작했던 펀드인데 이제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줬어요. 네. 배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조 6천억이 됐으니까. 와. 네. 몇 배입니까? 30배, 그렇죠. 30배인가요? 예. 근데 배당을 해줬으니까 중간에 돈을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30배 넘게 네, 네. 한 시간 한 10몇 년 정도? 15년 동안. 15년 동안에 놀라운 기록이죠. 네. 결국은 장기 투자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는 인베스터다. 인베스터는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네. 갖고 싶은 회사를 주식을 사라.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주 들여다보지 마라. 네. 그리고 꾸준하게 살아, 꾸준하게. 예. 예.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존니 선생님께서 진짜 존 봉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 이유를 아마 오늘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산업의 발전, 기업의 발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라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존니 선생님한테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 갖고 있어 1년 갖고 있었는데 뭐 오르지도 않더라 했는데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시계열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담에서 제가 캐낸 시계열이 한국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그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발견해냈어요. 영원히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영원히 갖고 있는 분은 이제 버핏 같이 그냥 회사를 사버리시는 분, 그쪽은 진짜 거의 뭐 영원히 갖고 있는 개념이고, 그 트레이딩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고 5년에 한 번 정도의 평균적으로 그런 트레이딩은 하고 계신
된다고 그 전에 이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신 존니 선생님과 함께 이게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존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의 TV 각도기가 살아가는 투자자 순서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존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